우리가 청의 개항과 일본의 개항을 각각 살펴봤습니다. 개항의 순간 시차는 좀 있었어요. 어느 쪽이 더 먼저 개항을 했죠? 일본이요. 개항 부분은 제가 따로 발표를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양무 청의 개항이랑 일본의 개항이랑 거의 비슷해가지고요. 일단 우리 조선의 세국 정책의 담당자는 흥선대원군입니다. 이분은 왕이신가요? 아니요, 왕의 아비요. 그렇죠. 왕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가 되겠는데 세도 정치가 끝나고요. 고종이 즉위를 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기 때문에 무려 10년 동안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신 정치를 했고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10년 후에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부르게요? 여기 보면 친정입니다. 데뷔 이런 거 아니에요. 친정. 데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은 중학교 때 좀 자세히 배운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볼까요? 병인 박해가 뭐죠? 병인년에 일어난 병인년이 선지으로 그렇죠. 병인년은 그 연도를 얘기하는 거 맞고요. 박해는 천주교도들, 그 크리스트교도들을 박해하는 와중에 제가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교가 퍼지면 평등사상 때문에 지배체제에 혼란이 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해하는 와중에 프랑스인 선교사가 몇 명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국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쳐들어오겠죠. 쳐들어오는 것이 바로 요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프랑스가 쳐들어왔어요, 강화도에. 요 사이에 있는 제네럴 셔먼호 사건은 뭐냐? 페리 제독 사건처럼 함대가 온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의 배죠? 미국. 미국의 배인데 상선입니다. 그 함포 외교할 때 함대가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상업을 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그 서해 바다에 대동강 거쳐가지고 평양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니? 평양 이러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식수 없다, 물 좀 다오, 뭐도 다오, 식량도 다오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배가 전소되었습니다. 약간의 충돌로 배가. 네, 이제 거세게 이렇게 서로 대응하다 보니까 무기로 대항하다 보니까 배에서 불 질러가지고 제네럴 셔먼호가 완전 다 탔고 사람 다 죽었어요? 아니 사람도 몇 명 죽고 몇 명은 또 살아서 이렇게 본국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신미양요는 신미년에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그 양요의 원인이 된 사건들 얘기한 것이고 놀랍게도 우리가 프랑스와 미국한테 이겨요. 이기죠. 세계 최강의 국가 조선이 이깁니다. 이게 근데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농담이죠. 정복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는 그냥 이렇게 함대 몇 개 파견해가지고 싸웠는데 잘 이긴 거죠. 그래서 흥선대군이 하하하 역시 조선 이러면서 나의 세국 정책은 적절했어 하면서 전국의 척화들이 여러 개 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쇄국의 기조가 또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개항의 순간은 계속 늦춰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지배층이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고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이제 좀 내가 하면 좋겠어. 아빠 좀 골 있다군 해. 그래서 고종이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고 아무래도 좀 젊으니까 또 명성황후라는 조력자도 있었기 때문에 또 외교에 대해서 길을 좀 열어놨었나 봐요. 세국 방향은 아니다. 그래서 열려고 개항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일본이 다가온 겁니다. 청나라로 다가오고요. 그래서 맺어진 것이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본이 조심스럽게
평화적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내부에 개항을 하려는 자주적인 움직임도 있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점입니다. 연락을 해서 억지로 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금방 얘기했던 거 순서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흥선대원군 이름은 사실 다 알더라고요. 이하. 어떻게 다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하. 갈까요? 네, 이겼어요. 이겨서 격하게 세우고 이제 고종 10년 되니까 고종이 직접 정치하면서 개화 정책을 좀 추진하니까 하필 요때 이제 일본이 옵니다. 이게 일본 배인데요. 혹시 이름 아시는 분? 네, 문요호라고 한자로 부릅니다. 벌써 일본이 이 정도 함선을 만들 기술이 있어요? 배를 빌리고 사왔어요. 유럽에서 사왔어요. 사와서 이제 일본인들이 타가지고 역시 강화도를 쳐들어오는 것이죠. 오 벌써 포를 쏘았어요. 그래서 와 반지가 있는데. 조약이 맺어지는데 강화도 조약이 이름인 이유는 말 그대로 강화도에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강화도 지도 좀 볼까요? 강화도가 자꾸 오는 이유가 청나라랑 요 남부 해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기가 좋기 때문이고 한강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오늘날 양화대교 있는 양화진이라는 데까지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한강이 상당히 수심이 깊어가지고 큰 그 배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괜찮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강화도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한강을 위협하기 좋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당시 배인 운요호고 제가 이걸 이제 잘라가지고 아까 그림으로 보여줬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무력, 군사력이 있는 함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포를 막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진 않지만 막 팍팍 쏘면서 이렇게 위협을 강해해서 어떤 외교적인 걸 얻어내려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 포함 외교라고 합니다. 그럼 프리트에 빈칸 있었죠? 포함 외교. 포자가 대포, 함이 큰 배라는 뜻의 함입니다. 포함 외교. 일단 제국주의 시대에 불평등 개항을 할 때 항상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일본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미국이요. 그렇죠. 페리 제도 관계 배웠고요. 애초에 페리 제독이 올 때 이런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이게 페리 제독의 그 당시 일본인들이 그린 굉장히 도깨비처럼 그려놨죠. 잘생겼는데. 우리가 앞에서 각각 그 난징 조약이랄지 밀화친 조약, 소도상 조약의 어떤 내용이 불평등한지를 좀 봤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특별히 더 불평등한 거 있나요? 네. 이게 1조는 그거지. 겉으로 보면 평등한데 사실 보면 불평등한 그런 내용이고 이제 막 대놓고 불평등한 건 아니고 이거 개항도 뭐 원래는 두 곳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협상하는 동안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세 곳이 되었어요. 이제 물어봤어요. 요것이 이제 불평등한 것 중에 하나죠. 해안 측량권. 우리 그 주권의 범위 있잖아요. 영해라고 하나. 영해를 마음대로 타국의 함선이 측량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걸 허가해라. 알았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구조가 이런 것도 통제할 수 없게 하는 거, 무역을 보호할 수 없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불평등한 내용이고 마지막에 치외법권도 100% 불평등한 내용이죠. 강화도 조약의 내용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익숙해서요. 이렇게 해서 3국 모두 개항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개항까지는 그렇다 쳐. 일단 개항되고 나서는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이제 똑같은 출발점에 섰으니까 시기는 좀 다르지만 여기서부터 근대화 운동을 빡시게 잘하면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삼국 모두의 근대화 운동을 봅니다. 청나라는 뭐라고 부르게요? 양문. 예, 양무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일본은요?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 운동이 보통 30년 정도 가는 아주 긴 운동이에요. 아주 전면적인 개혁이라서.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뭐가 있지? 그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길게 이어져요.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또 근대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갑오개혁 이런 식으로 약간 주체는 다르지만 쭉 진행되어 왔던 걸 합쳐서 이따가 청일전쟁 때 배우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양무운동과 메이지유신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청과 일본이 이렇게 운동을 추진하고 나서 전쟁을 하죠. 그게 청일 전쟁이고 누가 이기나요? 일본이 이기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두 근대화 방식 중에 일본의 방식이 적절했다 라고 결론이 되기가 쉽죠. 100%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건 아니고요. 장단점이 있지만 개혁을 할 때 좀 더 전면적인 개혁이어야 한다는 거, 그런 거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받은 프린트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금방 설명했던 관점이 청일 전쟁을 양무운동과 메이주신의 대립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여기 써주세요. 청의 근대화 방향 여기다가 양무운동 써주시고 일본의 근대화 방향에 메이주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발표 들어보면 알겠지만 되게 방향이 달라요. 양무운동과 메이주신의 세부 개혁 내용도 중요하지만 큰 방향이 중요합니다. 두 친구 모두 되게 정리를 잘 해왔더라고요. 선생님을 믿고 듣겠습니다. 되게 잘했던데? 여기 빈칸 한번 보면서 문장식으로 정리해보세요. 우리가 양무운동의 양무운동의 원인에 대해서 외적인 건 배웠습니다. 아편전쟁. 근데 빠뜨린 내용이 지금 발표에 나온 태평천국 운동이죠. 이게 농민 반란이긴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아까 지도 보셨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 범위로 국가를 세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거의 15년간 유지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큰 농민 반란이었습니다. 이걸 청나라는 겨우겨우 진압해요. 여러분은 왜 이상한 태평천국 배상제회 같은 종교에 사람들이 휩쓸리나 싶지만 사이비. 원래 왕조 말기에 세금이 약간 세금도 많고 사회 되게 혼란스럽고 빈곤하고 약간 외계인이 쳐들어온 느낌이잖아요. 외국 세력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 그럼 신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상제회 같은 것도 믿게 되는 거예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믿어서 거기서 이렇게 놀라운 국가를 세우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진압할 때 지방 장관들이 서양에서 무기 같은 거 빌려가지고 쏴보니까 어우 잘 쏴지네 이러면서 서양 무기는 받을만한데 도입할만한데 이러면서 양무운동이 시작됐던 겁니다. 충격, 살상력이 좋은데 이러면서 충격이요? 아니요. 이 딸은 패배.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청정부는 이런 걸 시작했다. 그래, 한 게 어디야? 잘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홍장 정도는 이름 알아두셔야 돼요. 이홍장은 중국 발음으로 뭐라고 부르나요? 리홍장이라고 해요. 성조는 잘 모르겠고 리홍장이라고 해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애초부터 내재되어 있던 건데요. 중체 서용이 문제입니다. 이게 뭔가를 개혁하려고 할 때 지키고 싶은 것은 그대로 놔둔 다음에 겉모습만 바뀐다는 건 원래 의도했던
시도했던 것조차도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이들이 지키려고 한 중체가 뭘까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유교 사상, 좋아요. 왕족,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 모든 이어져 있는 것들, 권력.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청나라 왕족 이런 걸 없애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서양식으로 공화정을 들여온다던가 이런 건 절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들도 좋아하는 거 신분제도 이런 건 절대 건드리지 않죠. 원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내부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발표에도 나왔지만 서양에 대비되는 중국의 제도라고 표현이 되고 또는 변법 자강 운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법으로 표현이 됩니다. 유교 사상, 청나라 왕조, 신분제도 이런 것들이 제도, 법 이런 건 지키고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중체 서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잖아요. 청일 전쟁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운동이에요? 변법 자강 운동 해가지고 이 지켜왔던 법도 바꿔야 된다. 변법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스스로가 일본의 방향이 맞았고 양문동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바로 그 이후에 나타난 변법 자강 운동인 겁니다. 우리 수업 범위에는 안 들어갑니다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화살표가 자세히 보시면 3개가 있어요. 요게 전쟁 세계인데요. 하나씩 적어봅시다. 제 앞에 있는 전쟁이요. 제 2차 하거든요. 아편 전쟁이라고 그냥 합시다. 1, 2차 구간하지 말고 1차입니다. 1차. 아편 전쟁. 그 다음에 양문동 다음에 있는 게 청일 전쟁입니다. 제가 청불 전쟁은 좀 생략했어요. 근데 청불 전쟁 패배로 양문동의 한계가 벌써 드러난 거 잘 짚어준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게요. 러일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왜 졌냐고요? 뒤에서 쭉 돌아오다가 좀 다 안 해요. 쭉 돌아오다가 한 대 더 맞거든요. 막부 정권도 역시 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랑 나가사키 한 군데는 열어놨었고 통상조약 체결하면서 이러한 사고 흐름으로 맞죠? 메이지 유신까지 온 거죠. 우리도 식민지 되는 건가? 안 돼. 우리도 제국주의 국가가 되자. 그러려면 근대화해야 돼. 근데 이 근대화를 200년 동안 존재해왔던, 사실 그 200년 이상이죠. 그 전에 2개 막부까지 하면 거의 뭐 600년 가까운 이 막부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근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한 정치 체제에서 다른 정치 체제로 바꾸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일본의 경우는 뭐랄까 대체제가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해야 되나? 천황한테 주면 되는 거죠. 상징적인 존재한테. 물론 안 될 수도 있었지만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왕정 복고가 되겠습니다. 넌 운이 좋은 것 같아. 존황양이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2주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치자 오랑캐들 이랬다고. 막부는 오히려 개항을 하고 사스마와 조슈와 천황은 이렇게 오랑캐를 싫어했습니다만 갑자기 그렇죠. 컴백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 저번에 했었나요? 중세 서양 그 일본 중세가 막부고 그 막부 이전에는 아주 고대 시절에는 일본도 천황이 군주제로 통치를 했었거든요. 근대처럼 다시 고대처럼 천황이 돌아왔다 그래서 천황 컴백이라고 한 것이에요. 이렇게 젊은 하급 사무라이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한 거는 정말 되게 힘든 겁니다. 쿠데타가 성공하기가 힘든데 대단한 거였죠. 서양 세력의 도움도 조금 있었고 그렇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옥상. 뭐 얘네들 말 자체는 그래요. 사스마 교슈 인물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애초에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반란을 준비해. 에도마쿠에서 이렇게 멀어요. 이렇게 먼 지역에 번을 배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 밀려. 원래 에도마쿠 자체에서 진짜 소외받았다는 그런 겁니다. 멀리 있으면 그런가요? 우리 예, 멀리 좀 있으면 기회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뭐 기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가장 멀어서 신고타이제라고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멀수록 불리한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반항할 것 같으니까 이 다이묘, 지역을 다스리는 다이묘를 1년은 에도에서 살게 하고 1년은 본 지역에 가서 살게 하고 이런 식으로 교대 근무를 시킵니다. 멀면 멀수록 그 오는 시간이나 통행 시간이나 통행료 뭐 떨어져 지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되게 불편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설명 안 하는 부분인데 상키고타이 제도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멀수록 불리한 애들이었어.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지. 여러분 아는 이름 있어요. 이토이로미. 그렇죠. 여기 교슈파에 이토이로부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이지유신에 참여해가지고 여러분은 뭐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아 죽은 사람 정도, 조선 총독 정도로만, 통감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이토이로부미가 메이지유신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브레인. 일본의 메이지 헌법 같은 거 만든 사람이에요. 이 조슈 번, 그 다음에 사스마 번은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 야마구치. 야마구치. 이거 많이 봤는데. 야마구치 현, 가고시마 현이라고 부릅니다. 번에서 현으로 바뀌는 거 이거 뭐라고 했죠? 번현 세번 이번 치원 주영이가 설명했잖아요. 태번 치현 이따 잘 나올 거예요. 모르는데. 네. 이 조낭 양이파의 원래 중심은 조슈와 사스마였는데 원래 이 둘이서 굉장히 사이도 안 좋고 그래서 가만 냅뒀으면은 내부 분열로 그냥 끝났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여기에서 일본의 좀 영웅이라고 추앙받는 사카모토 료마라는 유명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인물이 조슈와 사스마를 화해시켜서 사초 동맹을 맺게 하고 결국은 뭐 하나로 단결된 힘으로 메이주신이 이끌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미화가 됩니다. 전쟁을 둘 다 졌는데도 애도 막걸리 이긴 적으로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는 둘 다 지고요. 개화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부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막부를 이긴 것이 아닐까. 막부를 타도하는데 외국 세력들이 많이 도움을 주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프린트를 좀 봐야겠구나. 빈칸을 채워가면서 합시다. 이것은 채웠나요? 위에는 채웠어. 네, 천황을 90점으로 태양을 배우려는 쪽으로 이것이 메이지유신이다. 메이지는 그 당시 천황 이름입니다. 유신은요? 주영이? 네? 유신이 뭐죠? 김일시 장군은 유신? 유신. 개혁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개혁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우리는 개혁한다를 얘기하는데 일본은 유신한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 베이지가 유신. 뭔지 알았어. 여기가 이제 비교하는 데인데 써놓으면 되고요. 특히 메이지유신의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전면적인 개혁이 실시되고 있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일단 이거부터 버려요. 신분제 폐지합니다. 이런 문물 시찰단도 굉장히 많이 파견하는데 이토 히로부미도 이런 거 다 갔다 왔습니다. 혹시 사절단 이름 아시나요?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그냥 뭐 대표자 이름이 이와쿠라라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써볼까요? 패번 지원. 네, 패번 치환에 대한 내용 좀 써보세요. 중국어도 안 돼. 여기 패번 치환에 약간 공간 있죠? 여기다가 쓰세요. 말 그대로 패번 치환이란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는 거. 아까 사츠마 현이 사츠마 번이 가고시마 현이 되었던 그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름 바뀐 게 아니고 이 번과 현의 성격 자체가 달라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메이주시 성공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아까 주영이도 강조를 했었죠. 번이라는 거 이 번주 지방 영주인 다이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묘가 세습하거든요. 그 다음 다이묘 이런 식으로 거의 왕국이에요. 국자적인. 물론 충성 맹세를 하고 뭐 이렇게 아까 뭐 왔다 갔다 하는 제도도 있고 하지만 이 300개 다 다른 번들이 존재해가지고 알아서들 다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현으로 다 바꾸면서 메이지 천황이 딱 임명한 관료들이 지사라는 관직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오더가 내려왔을 때 300개의 현, 조금 줄긴 했지만 몇백 개의 현이 일괄적으로 다 모든 개혁을 실시하는 거지. 교육, 의무교육, 뭐 징병제, 군대가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것이죠.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권력을 놓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에 지사는 그 지역 다이묘로 임명해 주는 등 좀 유화책을 쓰다가 자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대하면은 군사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전쟁해가지고 이기고요. 근데 어떤 사회 분위기가 탁 그쪽으로 천황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의 반항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지방 분권 체제가 사라지고 중앙 집권제로 가면서 모든 개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게 하는 큰 요소가 됩니다. 이게 양무운동이랑 되게 다른 거죠. 이 내용을 필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 저걸 필기해요. 패번 치원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 필기해 주세요. 회원증 어디